2부도 함께하겠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하면서 6시 첫 뉴스를 맞춰라. 이렇게 두 분께 질문을 했는데 김수민 평론가 조국 장관 사퇴 관련 문재인 대통령 수석 보좌관 회의 발언 마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창석 평론가 조국 장관 사퇴 변이 나올 것이다. 오창석 씨 부탁입니다. 한번 좀 맞춰주세요. 원래 제가 하려고 했는데 네. 앞에서 먼저 하셔서 그렇지. 언제 그랬습니까? 네,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 거짓말까지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요.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른바 수보회의라고 하죠. 네. 수보회의.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을 한 내용 오늘 6시 첫 뉴스였습니다. 자, 오늘 승자는 김수민 평론가인데 자, 청취자 퀴즈 내주시죠. 네,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는 퀴즈입니다. 네. 취임 35일째인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을 내려놓겠다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검찰 개혁을 위한 이것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는데요. 입장문 전문이 발표된 직후에 실시간 검색어로 이것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불을 때우거나 피울 적에 불이 쉽게 옮겨 붙게 하기 위해서 먼저 태우는 물건을 이렇게 부르고 있죠. 네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입니다. 마중물 하고 좀 많이 유사한 것 같아요. 네. 물로 마중물도. 치면 마중물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 넉자입니다. 넉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실 곳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 뉴스 보세 계속 이어가죠. 오창석 평론가부터 합시다. 네, 윤석열 총장이 그 한겨레 보도와 관련돼서 고소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해당 기자 이외에 보도에 관여한 이들이라는 취지의 표현이 적힌 것으로. 보도에 관여한 이들. 네, 이렇게 될 경우 그 한겨레 보도를 한 기자, 취재원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모든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야, 이거 뭐 수사 범위가 뭐 어마어마하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 한겨레 21의 의혹 보도 직후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했는데 보도 경위로 지목된 이른바 면담 보고서에 접근할 수 있었던 이들까지 모두 폭넓게 조사해달라는 요청으로 풀이가 됩니다. 따라서 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 보고서에 접근이 가능했던 법조계 인사들까지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뭐 굳이 이렇게까지 수사 대상을 적시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뭐 이런 부분은 기자하고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 제기하는 거야.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 자기 이제 말하자면은 부하들한테 수사를 해달라고 하는 모양새도 참 보기에 따라서는 볼썽사납기도 한데 수사의 범위를 뭐 저 끝간데 없이 확대할 수 있도록 이 보도에 관여한 이들. 그런 이들을 수사해달라고 하는 거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만약 검찰총장 같이 권력이 크게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고소를 할 경우 향후에 내부 공익자라든지 또는 정당한 이야기를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사람들조차 두려워할 수가 있겠죠. 나의 취재원 보고가 안 되는구나. 내가 얘기했던 것이 결국은 모두 다 알게 되는구나 이런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어서 이렇게까지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한 것인가, 광범위한 고소가 필요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 취재기자의 휴대전화 다 털 거 아니에요. 네, 누구하고 접촉했는지 이런 거, 예, 그의 동선도 파악하게 될 것이고, 그래요. 하여간 뭔가 좀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인지 하는 그런 의문을 또 갖게 만듭니다. 일단 이 면담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이제 이규원 검사인데요. 현재 미국에 있다고 합니다. 네.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나와는 100% 무관한 보도다. 국민일보 인터뷰였죠? 예, 맞습니다. 예. 나와는 무관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 뭐죠? 네, 지난 2일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한일 양국 간의 정보 교환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일본 쪽에서 정보 공유 요청이 들어왔냐 하니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우리가 요청을 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사정에 대해서 한 고위 당국자가 좀 상세한 전말을 밝혔습니다. 일본이 당시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라고 잘못 발표를 했거든요. 이것은 아무래도 일본 쪽 입장에서는 발사 시점 때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그런 난점이 있었던 건데 우리 쪽에서 우리 정부에서
우방국으로서 도와줘야겠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일본 측에 정보 교환을 요청을 했던 것이고 예, 그러면서 서로 간의 정보를 교환했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예. 근데 반면에 일본 측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 같은 경우는 지소미아 종료 때문에 일본의 방위에 직접적인 지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또 지난 9일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만 보면은 북한이 예를 들어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발사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떨어질 때는 어떻게 떨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비교적 강점이 있고 네. 교환할 만한 정보가 있다라고 그렇게 또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네, 바른미래당 소식 좀 전해드릴 텐데요.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퇴진파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변혁이라고 줄여서 얘기합니다. 탈당 움직임이 보였는데 조금 늦춰지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5명의 변혁 의원 중에 흔히 말해서 안철수계라고 분류될 수 있는 의원은 7명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권은희 의원을 제외한 이태규, 이동섭, 김중로, 김수민, 김삼아, 신용현 의원은 비례대표입니다. 비례대표죠. 만약에 탈당하는 순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가 출당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네. 탈당 결단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 출당을 당하면 그 당적을 버리더라도 네. 그 비례대표 의원직이 유지될 수 있는 건데 네. 그렇게 해줄 리가 없죠. 네, 그렇게 해줄 리가 없죠. 이미 사실은 이 바른미래당에서는 바른미래당에서 활동하지 않는 대한신당에서 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또 민주평화당도 있어요. 박주현 의원 같은 경우.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자신이 결정으로 탈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천천히 진행되는 것 같고,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지금 현재 전 의원이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까지 결단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마라톤 관련한 책을 냈더만요. 최근에. 네, 곧바로 베스트셀러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군요. 여전히 또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분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 뭐죠? 네, 원자력 발전소들이 잦은 가동 중단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력 수급 불안정을 낳고 있는데 이 원인이 이제 결함이 있는 부품이 사용되어서라는 네.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 도중에 발표한 자료에 나타나는 네. 부분인데요.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한국수력원자력 보고서 6개를 공개를 했는데 네네. 이 내용을 보면은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원자력 발전소의 제어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원자로 안에서 해결료의 핵분열 연쇄 반응 정도를 제어하는 그런 설비인데 네.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미 2006년 1월에 이 제어봉 제어 개통의 문제 원인을 파악한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납품한 설비가 근본적으로 불시에 이 제어봉이 정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이미 알고 있었고 제품 교체까지도 이 보고서를 통해서 권고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수원에서 이를테면은 한빛 3456호기나 한울 3456호기 설비 같은 경우는 제품을 교체를 했는데 네. 새로 짓는 울산의 신고리 125기라든지 경주의 신월성 125기 여기는 기존 설비의 문제점을 알면서 그대로 설치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원식 의원 측은 결함을 알고서도 고장난 브레이크를 그대로 설치하고 282억 원이나 들여서 또다시 교체하는 한수원의 무책임한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네. 입장을 냈습니다. 아니 잘못된 부품을 왜 계속 갖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품을 꼭 이것만 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 이것도 좀 살펴봐야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방사능이 만약에 노출되는 그런 참담한 상황, 이런 상황은 절대 없어야 되겠지만은 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한수원의 뜻과 무관하게 국민들에게 경보가 울리는 네. 그런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또 뭐 그냥 은닉하고 은폐하고 적당하게 눈속임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자체가 네. 각고의 보안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이라서 네. 거꾸로 국민들이 들여다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또 국감이라든지 이런 계기를 통해서 각별한 감시, 견제들을 또 해줘야 되는 거겠죠. 네. 한수원이 숨기면은 계속 이렇게 은폐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지부터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세 뉴스버스 오늘 김수민 평론가,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자,
서기한 수부터 갈까요? 네, 조국 장관이 사퇴하면서 불쏘시개 발언을 했습니다. 네. 과연 불은 어디로 옮겨 붙을 것인가? 이렇게 남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해한수. 네, 저도 조 장관 사퇴 소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검찰 개혁과 자본시장 수사 둘 모두 show must go on. 네, 중단 없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정한나 씨가 준비했어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를 표명했습니다. 지난달 9일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조 장관은 자신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에 불과했다며 마지막 소임을 다한 만큼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해 안타깝고 아쉽다면서 이제 갈등을 넘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조국은 물러났지만 국정 정상화는 지금부터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5번째 검찰 조사를 받다가 조사 중단을 요청해 귀가 조치됐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윤중천은 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하고 또 객관적인 무슨 전화번호부라든지 휴대폰 내부 통화 내역이라든지 이런 데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흔적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한겨레가 보도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윤석열 검찰총장 접대 의혹. 10월 11일 대구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을 뜨겁게 했는데 왜냐? 김학의 윤중천 사건을 재수사했던 여한섭 검사장이 여기 지청장이라서. 한겨레 보도 직후 자유한국당 발끈. 먼저 나경원 원내대표. 이 정권의 비열함에 대해서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감사 현장에서 장제원 의원. 어떻게 한 언론기관이 이 민감한 시기에 검찰의 수장에 대해서 이렇게 죽이자는 기사를 쓸 수 있을까? 검찰에 대한 거대한 업무가 시작됐구나. 여기까지는 뭐 그런대로. 그런데 검사 출신이고 황교안 대표 최측근으로 통하는 정점식 의원. 갑자기 최동욱 전 청장을 거론. 최동욱 총장의 그런 프레임이 떠오른다.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거 아니냐라는 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현 정권이 조국 장관을 먼지 털듯 터는 윤석열 총장을 그만두게 하려고 뒤를 캤고 그렇다면 한겨레에 맞장구 쳐야 할 여당 심드렁한 표정. 도리어 오보였다고 선을 긋는데 대체로 좀 오보였다라는 생각이 좀 짙어집니다. 시 정권에서 배후에서 뭔가 작용을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좀 좋겠다고. 국가정보원이 2012년 대선 당시 개입했던 사건. 이 사건의 수사를 진두지휘하던 최동욱 총장이 혼외자 문제로 사실상 해임된 일 다 기억하실 듯. 그런데 당시 새누리당 권력이 검찰총장을 찍어냈다는 비판에 여러모로 신경 쓰였던 듯 최동욱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는데 최동욱 총장이 내연녀와 갈등을 빚었다는 김진태 의원 그리고 현 대구교육감인 강훈희 대변인. 최 전 총장과 임모 씨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그 이유는 임모 씨가 최 전 총장과 모 여성 정치인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고 의심했기 때문이라는 제보도 있습니다. 최 총장의 도덕적 결함에 대해 의심 가는 부분이 많이 드러난 만큼 사표 수리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판단됩니다. 민주당은 강력 반발. 당시 김한길 대표.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하는 것은 아나무인식 무리수 정치로서 두고 규탄 당할 것이다.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동욱 찍어내기에 실무총책 황교안 대표는 뭐라 했을까? 권성동 의원과의 일문일답. 국민들이 의혹이 남아있다면 그 의혹을 해소하는 것도 저는 장관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여러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했다. 급기야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동욱 총장을 날리려 했고 강효상 당시 조선일보 편집국장은 여기에 협력했다는 폭로까지. 당시 민주당 신경민 의원. 이 정보를 들고 조선일보 강효상 편집국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곽상도 수석은 최 총장은 내가 날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지난 금요일 국정감사 현장. 정점식 의원 발언 다시 들어보면 최동욱 총장의 그런 프레임이 떠오른다.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거 아니냐. 저도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박. 그 당시 청와대 조선일보 뭐 이렇게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여당이 정권이 최동욱을 찍어냈다는 거를 오늘 여러분이 계속 얘기를 하시네 보니까. 이게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찍어내는 거에서 좀 반성 좀 하십시오. 좀. 찍어내는 거에서 좀 반성 좀 하십시오. 좀. 네, 김용민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디오 파노라마 후에 들으신 노래는 지니의 바른 생활이었습니다. 600번째 당첨자 나왔습니다. 차정환님, 800번째 당첨자, 5825번 쓰시는 분, 그리고 1000번째 당첨자 K75817445. 네, 이 계정 쓰시는 분 축하드립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좀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 여러분들께 선물 방출하고 있습니다.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까 퀴즈 내드렸는데 정답은 불쏘시개였습니다. 불쏘시개. 많은 분들 맞히셨나요? 만나보겠습니다. 2594번 쓰시는 분 부찌깽이. 자, 6251번 쓰시는 분 희생양. 네. 자, 그리고 최성우님 부나방. 네. 자, 그리고 2310번 쓰시는 분 청천벽력. 자, 그리고 목현정님 정답 불쏘시개. 그러면서 불붙어라 검찰개혁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K73921437 이 계정 쓰시는 분 정답 성냥개비. 자, 그리고 3231번 쓰시는 분 파이어스틱.
자, 그리고 7998 쓰시는 분. 트럼프보다 존경합니다. 라디오계의 노벨상을 드립니다. 김용민 라이브 정답은 물소시계입니다. 불소시계.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답이었습니다. 6371번 쓰시는 분 정답 불소시계. 어렸을 적 학교에서 집에 오면 지게지고 산에 가서 불소시계를 잔뜩 해오던 일이 생각납니다. 삭정이, 솔잎 등등 장작을 잘 타게 했지요. 저 효자 맞지요? 어이구 이게 언제적 시절에 지게지고 산에 가서 불소시계를 잔뜩 가져오셨어요. 네, 자 불소시계 마치셨습니다. 마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시 25분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은아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지하차도 안에서 화물차 화재 사고가 난 곳이 있는데요. 한강로 김포에서 서울 방향으로 김포 운양 지하차도 안 1, 2, 3차로에서 화물차 화재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화재로 지하차도 안에 연기가 심해서 양방면이 통행이 안 됩니다. 이 일대로 정체가 심하니까요. 미리 다른 도로로 우회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월요일 퇴근 차량들로 정체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사고 난 곳도 있어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바란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는 화물차 사고 처리하고 있어 서평택 분기점에서 바란나들목까지 3km 구간에서 밀리고요. 다시 비봉에서 용담터널,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까지도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신갈 분기점 일대와 동수원 부근에서 광교터널 부근, 또 부곡 부근에서 동군포, 월곡 분기점에서 서창 분기점 부근까지 막히고요. 남해고속도로는 부산 방향인데요. 대저 분기점에서 덕천 사이로 3km 구간에서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그 느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의 중심인 국민의 뜻이 궁금하다면 국민에게 물어보라. 민심으로 읽는 정치 이야기 여론의 눈동자. 여론조사로 읽는 본격 정치 토크 용호 쌍박 모셨습니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원석입니다. 네, 오늘 할 얘기가 아주 많습니다. 사실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탁 달라붙었다. 예, 이런 통계 결과가 나왔고요. 또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이 대선 당시의 지지율과 같아졌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권에게 비상등이 켜졌는데 이런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우선 통계, 여론조사 그 결과에 앞서서 왜 사퇴했다고 보시는지 우리 박원석 의장님부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텐데요. 네. 지금 이제 임명된 지 35일 만에 사퇴이긴 하지만 네. 지명됐던 시점부터 그러니까 논란이 일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따지면 거의 2달 가까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심신이 많이 힘들고 고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이제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 심적 부담이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오늘 그 사퇴 입장문에도 어쨌든 이제 가족 곁에서 돌보겠다. 네. 이제 이런 심정이 피력이 됐는데 그것도 하나 중요한 이유였을 것 같고요. 가족의 어떤 어려움, 네, 사정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고 네. 그리고 어쨌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검찰 개혁안을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일종의 이제 속도전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2차 개혁안까지 본인이 직접 발표하면서 국무위원회에 네. 국무회의에 네. 그 시행령 이제 개정안들이 올라가게 됐지 않습니까? 때문에 장관으로서 행정적 수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검찰 개혁안을 네. 발표했다. 최소한의 할 일은 했다라는 어떤 일종의 마무리죠. 네, 그게 네. 하나 있었을 것 같고 네, 무엇보다 네. 큰 거는
계속 이제 여론이 호전이 안 되고 계속 악화되는 부담감이 있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대통령 업무 수행 지지율 또 여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뭐 검찰 수사가 그렇다 그래서 마무리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조국 장관의 진퇴에 대한 여론조사도 뭐 갈수록 지금 악화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일 또 이제 법무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서 다시 한번 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 논란을 키우느니 이 시점에서 본인이 결단하고 그리고 이제 국회와 또 이 정부에 남은 이제 검찰 개혁의 후속 과제들을 네. 던지자라는 어떤 결단 속에서 이게 일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박시영 네. 대표님은 저는 이 검찰 개혁 이 싸움과 과정에서 뭔가 승리를 만들기 위한 결단이었다. 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조국 장관의 큰 그림이 있었다. 네, 저는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디딤돌을 놓았는데 지지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나를 밟고 가라, 진군하라라는 어떤 절규가 아니었나 싶고요. 네네. 이제 공은 검찰과 여의도로 넘어갔습니다. 정치권으로. 그래서 시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네. 검찰 개혁이 정말 시대적 의제로 올라왔는데 제대로 해내는지 네.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로 제대로 나서는지를 지켜볼 것 같고요. 네네. 저는 조국 장관이 밝힌 그 심정 그대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네네. 두 번째는 저는 촛불 시민들에 대한 신뢰감이 배어 있었다. 뭐냐면 촛불 시민들이 그렇게 나서줌으로 인해서 검찰 개혁이 시대적 의제로 떠올랐다. 이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정청이 하나 되면서 이 개혁안들에 대해서 검찰 개혁 개혁안에 대해서 조속히 국무회의에 의결도 하고 법령 개정에 나서겠다 이런 어떤 확신들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가장 사퇴할 적기다 이렇게 좀 판단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다른 분들은 되게 11월 말, 12월 달 이 정도로 사퇴를 예상을 했었는데 박 대표님도 저도 한 11월 말 정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퇴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패스트트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비가 좀 되면 조국 장관이 예를 들면 불가역적인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 이걸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법적 제도적 정비가 다 이루어지면 조국 장관이 물러날 거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총선에는 분명히 악재는 사실이거든요.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들었을 것 같고요. 결단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 싶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이후에 그 정치 전망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오늘 조국 장관의 사퇴로 다시 여권이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일단 국면은 좀 바뀔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 가장 논란이 있었던 대목이 조국 장관의 거취 문제, 진퇴 문제였기 때문에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국민의 승리다 이런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이 나오지만 오히려 공은 국회로 넘어왔고 이른바 이제 국회의 시간인데 사실은 자유한국당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 별로 적극적이지 않고 일단 뭐 겉으로는 검찰 개혁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고 오히려 그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그동안에 조국 장관의 비판적이었던 중간층 여론들이 검찰 개혁이라는 이른바 이제 시대적 과제에 소극적이거나 저항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다시 이제 비판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변수가 패스트트랙 수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과잉 수사 논란을 지금 그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이제는 패스트트랙 그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고 그게 전국에 굉장히 큰 변수가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패스트트랙 수사에 뭐 소극적이라든지 이러면은 아마 검찰이 굉장한 비판이나 역풍이 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검찰 개혁안, 선거제도 개혁안 처리인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제 검찰 개혁안부터 처리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그 당시 여야 4당
그 합의를 이뤄냈던 야당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선거제도 개혁 문제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좀 분명한 이 플랜이나 입장을 여당이 밝혀라. 그렇다면 얼마든지 그 논의에 응할 수도 있다. 최소한 정의당은 그런 입장입니다. 이번 상황이 앞으로 전국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은 프레임 자체가 좀 바뀌었다. 그러니까 조국 사태 이게 이제 프레임이었거든요. 이게 확실하게 오늘부로 인해서 검찰 개혁으로 프레임이 이동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공수처에 대한 한국당 입장이 어떤가. 이거 국민들이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사퇴하냐 마냐 이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수처에 대해서 한국당은 지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거든요.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공수처 법안 반대한다. 다음 국회로 넘겨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백일화에 드러날 것이고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질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촛불이 이제 서초동이 아니라 여의도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차기 총선에서 개혁 대 반개혁 이런 프레임이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차기 법무부 장관은 누가 될 것인가? 이것도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됐어요. 이런 거는 이제 내놓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내놓고 하셨어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저 일부 나오셔가지고 전해철 의원. 아니 정치인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차관이 김오수 차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속도감 있게 진도를 뺄 때거든요. 속전속결. 그러니까 지금 국무회의 여러 가지 이제 개정 사항들이 올라 있고. 그리고 조국과 호흡을 맞추면서 가장 이 사안에 대해서 같이 호흡을 맞췄고 준비했던 당사자가 김오수 차관이기 때문에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당정청 입장이라든가 대통령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어떤 불가역적인 검찰 개혁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청문회라는 또 한두 달 이게 소비되기 때문에 내부에서 발탁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검찰은 조국 장관 털듯이 김오수 차관 만약에 된다면 그분도 털까요? 아니면 김오수 차관이 아니더라도 그 또 다른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 털까요? 아니 근데 그거야 뭐 수사까지 갈 수 있을 만한 의혹이나 논란거리가 없는데 털 수는 없는 거고요.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어쨌든 검찰이 이 고발이 들어왔고 검찰이 그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거니까. 근데 고발 들어오기 전에 내사에 들어간 것 아니냐? 그거는 민주당은 조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불분명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일 청와대나 대통령으로서 고민되는 지점도 이제 그런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문회를 큰 잡음 없이 통과할 수 있는 후보자가 누구겠는가. 이 점이 하나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 같고. 그래도 조국 장관 반대한 건 맞죠? 검찰이. 그렇죠. 그 뭐 누가 봐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근데 검찰이 반대도 됩니까? 저는 그게 매우 의아스럽고. 검찰이 정치한 거죠. 그건 뭐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적임자가 누군가 이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후임자가 그 판단이 될 텐데 이미 이제 김오수 차관에 대한 함화평은 이러저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측 가능한 가장 가능성 있는 후보로서 물망에 올랐는데 이게 인사라는 거는 모릅니다. 어떤 변수가 있고 또 어떤 인물이 갑자기 부상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조국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해야 된다. 박지원 의원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배제할 수 없다고.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한국당이 사람도 공수처를 끝까지 반대해서 패스트트랙에 만약에 이게 성사가 안 된다. 사법개혁 문제가 이렇다면 내년도 총선의 최대 이슈 중에 하나는 이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이런 것들이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조국 장관이 전 장관이죠. 전 장관이 뭐 예를 들면 나경원, 황교안 대표가 만약에 지역구 출마한다면 황교안 이런 데를 도전장을 낼 수도 있지 않나 예상해 봅니다. 저는 좀 속단하기 이르다고 보고요. 일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향배나 결과에 따라서 많은 변수들이 있을 거고 또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내상을 입고 데미지를 받았잖아요. 그에 대한 이제 치유 과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예기치 않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다. 만약에 출마를 하면 다시 조국 프레임에 갇히는 총선 구도가 어떻게 보면은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그걸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저런 점들이 다 정치적으로 고려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론조사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거취와 관련해서 퇴진은 55.9%, 유지는 40.5%. 이런 여론이 조사가 됐습니다. C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데 사실 이거보다도 더 주목되는 부분은 정당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 지지율하고 정당 지지율이죠. 네네네. 리얼미터 같은 경우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서 긍정 평가가 41.4%로 지난주에 비해서 마이너스 3%포인트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정당 지지도 같은 경우 더불어민주당 35.3, 자유한국당 34.4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좀 묶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ARS 중심의 ARS 그렇습니다. 중심의. 자동응답 방식이죠. 기계음에 의한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면 정치 고관여층들이 주로 응답을 하는데요. 네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보수층들이 빠르게 결집했고 탄핵 이전 수준까지 상당 부분 올라왔다. 90%는 회복한 것 같아요. 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그리고 대통령 지지도를 보니까 주로 이제 어디서 빠졌는지 3%포인트가 전주 대비 빠졌는데 보니까 이제 중도층이란 말이죠. 중도층에서 한 6.2%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중도층이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도층들은 대략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주로 이제 언론의 제목 이런 걸 주로 많이 봅니다. 흔히 말하는 언론에서 어떻게 묘사하느냐 영향을 좀 많이 받고요. 그리고 양비론적 시각을 가지면서도 대세 편승하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주로 대세가 어느 쪽으로 형성되는지 쪽으로 좀 따라가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념적인 문제나 사회개혁적 문제보다 민생을 우선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지겹다. 그만 좀 하자. 그리고 국론이 분열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끄러운 걸 좋아하지 않죠. 이 논란이 확대되고 계속 그치지 않고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민들이 중도층에 좀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해서 회의적인 그런 견해를 갖는 걸로 현 정부 들어선 이후로 중도층은 대체적으로 현 정권에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대통령이 일을 잘한다 내지 인간적으로 호감이 있다, 진정성이 있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상대적으로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한국당에 대한 못마땅함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조국 정국으로 인해서 좀 대통령의 고집을 부린다 인사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이 국론이 좀 분열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도층들이 비우호적인 정서가 좀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나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리얼미터 조사도 있었던 반면에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됐던 갤럽 조사를 보면 갤럽 조사. 한국 갤럽 조사는 전화 면접 조사 중심입니다. 그게 ARS처럼 기계가 묻는 게 아니라 사람이 묻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응답률이 높은데요. 그래서 이제 정치 저관여층들도 폭넓게 응답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추석 직후에 가장 안 좋았다가요. 계속 좀 좋아져서 꾸준히 일주일마다 1%씩 올라갔고 지난주에는 43%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갤럽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급락했다 이런 징후는 없고요. 약간 소폭이지만 반등세를 띠고 있었고 반면에 아까 리얼미터에서는 계속 좀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였다. 특히 리얼미터에 있어서는 10월 3일 날 개천절 때 광화문 집회를 대규모로 보수 성향의 시민들이 모였는데 그 집회 이후로 하락폭이 좀 더 두드러진 그런 경향을 띄었습니다. 그 여론조사는 그때그때 수치보다 흐름이나 추세, 추이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이른바 이제 스윙보터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간층이 무당층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현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이런 흐름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공통되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고요. 그동안에 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여론에서의 일종의 이제 헤게모니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이 중간층들의 지지였거든요. 특히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탄핵에 대해서 등을 돌린 이 중간층의 지지가 그동안의 그 헤게모니를 유지해왔던 동력이었는데 그게 많이 이완되고 약화됐다는 게 이 조국 정국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가장 크게 잃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예. 근데 이게 이제 회복되기 위해서는 네네. 어쨌든 이 국면을 빨리 빠져나와서 민생 중심, 경제 중심,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중심, 그걸 중심으로 이제 총선 의제를 제시하고 그리고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검찰과 언론이 이렇게 뜻을 모아가지고 이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뭔가 수사 상황이라든지 미확인 정보 같은 것들을 계속 유출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정부 여당은 꼼짝없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덫에 걸린 셈이었네요. 그동안. 오늘 뭐 대통령이 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검찰 개혁, 예. 그다음에 공정에 대한 가치, 그리고 언론 개혁 이 세 가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얻게 됐다. 네. 이번 국면 과정에서 예. 그 말씀이 상당히 의미가 있게 다가오고요. 아까 이제 갤럽 조사에서도 그 대통령 지지율은 그렇게 반등을 했지만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37, 자유한국당이 27, 정의당이 7%로 자유한국당이 직전 조사에 비해서 한 3%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분명히 네, 네. 정당은 상승폭이 있는데 한국당이 다만 이번에 이제 재밌는 것은 갤럽에서 정당 호감도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물었습니다. 각 정당별로 네. 호감이 있는지, 호감이 가지 않는지, 비호감인지 이렇게 따져 물었더니 재밌는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민주당은 호감도가 44, 네. 비호감도가 47, 정의당은 호감도가 35, 비호감도가 51, 자유한국당은 호감도가 28, 비호감도가 62, 어이구.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은 호감도가 23, 비호감도 56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네. 재밌는 것은 2018년 8월 달에 갤럽이 동일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2개월이 지났는데 추이를 보니까 민주당은 57에서 44로 13%가 빠졌고요. 정의당도 48에서 35로 공교롭게 13%가 빠졌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당은 15%에서 28%로 또 공교롭게 13%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네. 한국당은 여전히 호감도에 비해서 비호감이 2배가 높고요. 네. 특히 중도층에서 호감 비호감의 차이가 3배 가까이 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정치 저관여층까지 포괄하는 이 갤럽 조사에서는 네. 아직 한국당이 힘을 못 쓰고 있다. 이 조 국면에서도 네. 이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네. 아직 갈 길이 먼 거 아니냐 총선 때까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박원석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박시영 대표님도 중도층을 어떻게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중도층은 문재인 정부가 저는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공감 능력이었습니다. 소통 능력이었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나만 옳다, 우리만 옳다 이거에 대한 것은 좀 오만하고 독선적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심을 겸허히 받드는 그런 어떤 행보 메시지 이런 게 이제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국가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도 사실 조국 전국 과정에서 다 붙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이제 발표되는 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D램 생산이 전 분기 대비 20%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좀 경제가 조금 살아난 느낌도 있거든요. 네, 이런 네. 것들이 잘 전달이 되고 있지 않은데 이제 이런 것들을 민생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론조사 말씀해 주신 거 한 3가지입니다. 또 이제 지금부터 또 3가지 여론조사의 개요를 설명해 드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박원석 저 의장님 벌써 지금 딴짓 하려고 지금 하세요. 이 시간이 게임하실 것 같아요. 이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예. 자, 먼저 첫 번째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 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부터 살펴보면요. 이 조사의 그 개요는 이렇습니다.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진행한 주간 집계입니다. 10월 7일부터 8일 이틀 동안 또 10월 10일부터 10월 11일 그러니까 10월 9일 한글날을 뺀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 19살 이상 유권자 2,5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5.3% 응답률을 나타냈고요. 유무선으로 전화 임의 걸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통계 보정도 이루어졌고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이 표본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국 장관 퇴진해야 한다. 계속 그 직을 유지해야 한다. 55.9 대 40.5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 조사 결과는 10월 11일 금요일에 전국 19살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5.8%의 응답률이었습니다. 유무선, 임의
전화 걸기 방식으로 실시했고 통계 보정도 이루어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입니다. 자, 한국갤럽 조사 결과입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는 10월 8일 그리고 10일 화요일과 목요일 조사했네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을 했는데 집전화 RDD 15%를 포함한 것입니다. 전화조사원의 면접 인터뷰로 진행됐고 전국 만 19살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7%였고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한 것입니다.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아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이제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바짝 다가왔는데 지금 오늘 리얼미터 방금 전에 저희가 짚었던 조사 결과를 보면은 거의 바짝 따라붙은 자유한국당, 네. 또 많이 추격당한 더불어민주당, 아울러 지지율이 떨어진 더불어민주당. 내년 총선도 이렇게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게 될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상당히 경합이 될 것 같은데. 네. 일방적인 한쪽에 확 그 쏠림 현상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 같고요. 치열한 접전이 예상이 됩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총선 구도가 아직 채 형성이 안 된 채 이 조국 정국이라는 큰 어떤 이 사태를 맞이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가 본격적으로 구도를 잡기 위한 삿바 싸움이 진행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대개는 총선 한 2개월 전쯤이면 구도가 거의 완성이 됩니다. 네. 그 사이에 2016년은 구도가 됐나요? 네. 2016년은 애초에 연말쯤 구도까지는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이 압승할 걸로 봤는데 200석 얘기도 있었어요. 이른바 그때. 진박 사태가 터지면서 예. 진박 공천 사태가 터지면서 그 내부의 자중 질환으로 인해서 좀 판세가 뒤바뀌었던 경험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국민의당 돌풍이 있었죠. 네네, 호남을 네. 중심으로 해서 네. 그것도 사실은 연초가 돼서 일어났던 물밑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현상이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이제 총선 구도가 완성됐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수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네. 선거제도가 어떻게 짜이느냐. 그리고 이른바 이제 보수발 정계 개편. 이게 과연 이루어지겠느냐 혹은 이루어지지 않느냐. 네. 뭐 이런 등등의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네. 내년 한 2월쯤 돼야 총선 구도나 대진표들이 좀 완성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뭐 지금의 조국 사태 혹은 뭐 앞서서 일본의 경제 도발 관련한 이슈들이 내년 총선에 구도를 형성함에 있어서는 너무 나중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먼 과거의 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의 핵심 구도는 그럴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할 거냐, 정치적으로 지지하지 않을 거냐. 이게 이제 하나의 기본 축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민주당이냐 한국당이냐, 누구를 심판할 거냐. 이 한 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정의당 같이 양당 모두 싫다. 제3정당을 밀어주자. 이런 어떤 정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런 무당파들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 일각에서는 그걸 기대하고 있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냐 한국당이냐, 한국당이냐 민주당이냐 이렇게 싸우면 제일 유리할 거라고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당의 비호감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한국당이 먹을 수 있는 표의 한계가 분명하다. 이렇게 볼 것 같고요.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지지할 거냐 지지하지 않을 거냐 이 문제는 보통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보다 한 5%포인트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약간 못마땅하지만 그래도 정치적으로는 문재인 편이야. 나는 문재인을 지지할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조금 잡힌다는 거죠. 일부가.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차기 총선에서 우리 공화당의 공천에 관여한다면 이건 뭐 어디까지나 상상의 영역입니다만은 관여한다면 뭐 비례대표나 이런 등등에서 파괴력이 있죠. 근데 지금 한국당의 고민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 조국 정국 과정에서 사실은 태극기 부대하고 굉장히 친해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하고. 근데 과연 우리 공화당과 연대 통합을 할 거냐 이게 고민스러울 겁니다. 하고는 싶은데 이렇게 됐을 때 혹시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승민 세력과 합치고자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러나 내부에 또 반발이 만만치 않거든요. 태극기 부대나 친박 세력이. 그래서 과연 한국당이
반문 연대가 커지긴 했는데 공감대가 네. 이거를 과연 두 세력을 다 끌어안을 수 있을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국당이나 그 황교안 대표의 정치력으로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총선에 관여를 한다면 네. 그거는 지금 우리 공화당을 상수로 놓고 그 공천에 개입하기보다는 판을 새로 잘라 그럴 거예요. TK를 근거지로 놓고서 이미 네. 뭐 그런 움직임이 일부 감지된다는 얘기도 예. 뭐 아직 그 낭설이긴 하지만은 풍문이긴 하지만 들리고 네.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은 황교안 대표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훨씬 더 곤혹스러울 거고 총선 특히 대구 경북 지방에서는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 옛날 정광훈 목사 그분도 예. 뭐 기독자유당인가요? 그것도 있었죠. 네네네. 또 그런 형태의 또 뭐 제3의 예. 보수 정당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젠더 이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관심사입니다. 그거는 저는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을 조사해 보면 젠더 이슈를 관련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은 20대 남자, 30대 남자 공이 있습니다. 다만 네. 뭐 표심을 정할 때 젠더 이슈가 얼마나 중요하게 작동하느냐 네. 이 부분은 20대 남성층에서 일부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30대 남성층 같은 경우는 사회개혁이나 정치개혁 이런 거에 또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젠더 이슈만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그 정반대 현상이 20대 여성에서는 또 잡히거든요. 여론조사나 이런 걸 해보면 특히 이제 미투와 같은 사회적으로 큰 하나의 이슈가 되고 일종의 이제 흐름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이제 내년 총선에서 정치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또 어떤 의제나 정책으로 받아안느냐에 따라서 지금 20대 남녀 간에 굉장히 좀 상반된 이에 대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총선 그 결과에 투영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저희 정의당도 사실 고민이 있고 또 각 정치 세력들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아 그래요. 심각한 문제인 것도 같아요. 그렇게 그 이슈들이 받아들입니다. 예, 또 청년층들의 표가 예전처럼 어느 한 당에 쏠리는 그런 현상은 많이 사라진 것 같고 말이죠. 이슈에 따라서 민감하게 이동하는. 그래서 차기 총선은 20대, 50대의 표심을 보면 풍향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젊은이들이 정치 무관심층이 아니라 정치의 그 어떤 핵심적 그 변수가 됐다는 점이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바뀌어가야죠. 네, 그래야 또 젊은이들을 또 신경 쓰고 우리 정치가 말입니다. 자,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5시 5분에 돌아옵니다.